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제주도 해안가에 수억 톤의 비밀이 드러났다. 2. 미 EU 배터리 독립 결국 포기 수순. 3. 한국 막아섰던 중국. 최악 사태 터졌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국에 꽤나 실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당한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던 7광구가 실제 경제적 가치를 가질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인데요. 낙담한 네티즌들은 영문도 모르는 단군 할아버지를 예토전생시키며 그의 지정학적 능력을 탓하는 웃지 못할 사태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은 한국을 버리지 않은 듯 보입니다. 최근 한반도 땅 밑에서 거대한 지하자원층이 발견되면서 에너지 강국으로서 한국의 제2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발견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중동의 에너지 기업들은 다급히 한국과의 국제 컨소시엄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3월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서고 있는 현재 중동 오만에서 희망적인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에 따르면 오만 정부가 그린 수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한 기업 하이드론과 두쿰 지역의 그린 수소 독점 개발 및 생산, 부지 임대 등을 추진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지난 22일 밝혔는데요.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이뤄진 국제 컨소시엄이 중동의 오만 그린 수소 독점 개발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이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부지에서 연간 22만 톤의 그린 수소를 무려 47년 동안 생산하는 계약입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그린 수소 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이자 이 정도 양이면 매년 수소 전기차 4,400만 대를 충전하고도 남는 양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편 그 시각 한반도 밑에서도 이상 현상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의 조사 결과 당장 한반도에 엄청난 양의 수소가 매장돼 있음이 확인됐고 이것이 만약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국내 에너지 안보와 신사업 창출 및 국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매우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한국이 에너지 생산국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이 더는 미친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하에서 끊임없이 분출되는 수소 자원은 과거 오래전부터 전 세계의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한 예로 튀르키예의 남서부 안탈리아주의 여행지 가운데 하나인 키메라산은 땅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가스로 인해 불꽃이 꺼지지 않는 물구멍, 소위 야날타시로 유명한데요. 이 미스터리한 현상의 원인은 메탄의 유출 때문으로 드러났으나 그중 10%가량은 수소로 확인되래 따라 에너지 학계에 대단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참고로 수소 분자는 비슷한 양의 디젤이나 휘발유보다 약 4배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청정연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기후위기 해법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전 세계 정부가 수소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수소를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 청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과학적 연구가 선행돼야 했습니다. 화석연료에서 얻는 수소는 그 과정에서 많은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데 이를 그레이 수소라고 부릅니다. 천연가스인 메탄을 고온고압에서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계질수소, 석유화학이나 철강 공정 등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그레이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를 포집 저장하면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이를 블루수소라고 하는데 문제는 탄소 포집엔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방식은 석탄이나 갈탄을 고온고압에서 가스화에 추출하는 블랙수소 공법이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일하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법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얻는 그린수소 공법이지만 이 역시 그레이 수소의 2배가 넘는 많은 자원과 비용이 투입돼야 하므로 상용화엔 무리가 따르는 상황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수소 수요가 2030년까지 1억 3천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23년 9,400만 톤에 이르는 소비량 대부분이 화석연료를 이용해 생산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항공산업의 배출량과 맞먹는 무려 9억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예정이니 이대로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가 더 가속화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해결책이 바로 화이트 수소, 즉 석유 석탄처럼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수소를 직접 채취해 쓰겠다는 것인데요. 지구 지각에 갇혀있는 천연수소는 100% 청정 에너지원인데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얻을 수 있어 땅속에서 금을 캐는 것에 비유해 골드수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러한 골드수소의 상당량이 한반도 밑에 잠재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지하에 부존된 수소 탐사를 목표로 2022년도부터 연구과제를 개시해 한천 제릴 국내 육상 지역에서 토양가스를 측정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득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토양에 장치를 삽입하여 지하에서 발생하는 수소 기체를 측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필터 및 배수 시스템으로 토양 내 수소 측정에 가장 큰 제한 요인인 물에 의한 방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를 활용해 최근 전국 5개의 지점에서 수소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를 어떻게 사명화할 것인지 정밀분석 중에 있습니다. 공사 측 관계자는 이번 지표 조사 작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유한 시출 기술과 자체 특허 출원한 수소 탐사 및 모니터링 기술을 적극 활용. 앞으로 전국에 퍼져 있는 유망 지역을 발굴해 중장기적인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수소 생산을 위한 전 세계적 연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암석에 주목한 한 연구자에 의해 제주도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무암에서 막대한 양의 수소 추출이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이었죠. 황화철을 이용한 중금속의 제거와 염속의 유기물질이 문해로 박사 학위를 받은 해당 전문가는 어느 날 우연히 해수와 반응한 황화철이 원시 생명의 에너지원인 수소 공급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물음을 갖게 됐는데요. 황화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소량이 적었기 때문에 원시지구의 화학적 변화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수소와 염기성암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염기성암 중 하나인 현무암은 해수와 만나 사문석화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한원가스인 수소와 소량의 메탄이 발생하고 있음이 목격된 적도 있습니다. 현무암은 제주도와 울릉도, 경기도 등 한반도의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기에 이를 수소로 환원하여 에너지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대량 예상되는 매장량만 수억 톤. 제주도뿐만 아니라 울릉도와 독도 등에서도 추출 가능한 현무암은 말 그대로 방대한 양의 수소 저장고이며 이를 발굴해 수소 전지를 사용하는 차량과 발전소 등 산업용 설비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반도에서 수소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과학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엄청난 발견은 과학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겁니다. 미래의 에너지 공급과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발견이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줬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수소 추출법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나 학계에선 천연 수소를 직접 추출하거나 현무암을 수소로 환원하는 방식은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인 USGS 측은 2022년 10월 미국 지질학회 연례회의에서 석유 산업에 적용됐던 모델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지구 지각에는 수조돈 그리고 한반도에도 상당한 수소가 매장돼 있을 수 있으며 그중 10%만 사용해도 현재 소비량을 전제로 계산했을 시 수천 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지질조사국은 장기적으로 천연수소의 생성량이 연간 수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미국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 또한 처음 들었을 때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으나 보고서를 읽을수록 과학적 근거가 탄탄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밝히기도 했죠. 실제로 과학자들은 철 성분이 풍부한 현무암이 고온에서 물과 반응해 사문석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 재작년 북극해와 아프리카 최남단을 잇는 대서양 중앙해령에서 이 장면이 학계에 보고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저와 산이 밀집돼 있는 중앙해령에선 지각판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새로운 해저 지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가운데 로스트시티라는 열수문출 지역에서 해저로부터 솟는 다량의 수소를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해령에 닿아 있는 아이슬란드의 지열 발전소에서도 비슷한 함량의 수소가 분출됐고 무엇보다 이러한 구조가 과거 한반도에서 현무암이 생성됐을 당시와 꽤나 유사한 구조라는 것인데요. 덧붙여 과학자들이 현무암 지대에 희망을 거는 또 다른 이유는 철문이 풍부한 암석지대. 먼 옛날 대륙판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압착된 해양지각의 산물인 그린스돈 벨트와의 유사함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200도 이상 고온의 암석을 비롯한 광물들은 지표면에서 스며들어오는 물과 반응해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고
현재 아프리카 말리에서 추출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수소 또한 서아프리카 대륙외의 그린스톤 벨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개발한 수소 탐침 방식은 굳이 한반도에 국한될 뿐 아니라 남호주나 서아프리카 등 수소 매장량이 높은 미지의 땅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남호주에선 이미 천연수소 시추불이 시작됐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신생기업 골드하이드로젠은 올해 3분기 천연수소 시추에 나설 계획이며 이 회사는 지난해 남호주 지역 최대 500m 깊이에서 순도 80%의 천연수소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스페인도 피레네 산맥 중심부에 있는 고대해양 암석에 수소가 저장돼 있을 것으로 보고 2024년 후반 시추를 계획하는 등 이러한 전 세계적 천연수소 열풍에 한반도가 지정학적 변화의 중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자동차 산업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경우 배터리팩에 저장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차가 점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은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여 매년 새로운 판매량과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높은 배터리 원가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도 종류가 다양하며 적당한 출력과 주행거리를 가진 중저가 배터리부터 높은 출력과 장거리 주행이 가능한 고급형 배터리까지 있는데요. 아직 아무리 저렴한 중저가 배터리라도 전기차 원가의 4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이 없다면 아직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을 선점한 전기차 브랜드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테슬라의 경우는 전기 차량 판매로 인한 수익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신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쌓아둔 탄소 배출권을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에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이란 전 세계적인 합의를 통해 국가와 기업별로 탄소 배출의 종량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탄소의 양만큼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일종의 친환경 세금 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탄소 배출이 많은 다른 중화와 공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전기차 제조 분야는 친환경 인증을 받아 전기차를 생산할 때마다 탄소 배출권이 쌓이게 되는데요. 미국의 테슬라는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 대략 4억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의 순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도 자국 전기차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해당 국가의 친환경 보조금이 없다면 전기차 산업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는 구조이기에 자동차 업계에선 열심히 전기차를 팔아도 남는 것은 별로 없고 전기차 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 기업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차량 판매가 저조했던 폭스바겐은 탄소 배출권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난해 중국에서만 800억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려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원가 절감과 친환경 규정 충족을 목적으로 너도나도 배터리 산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 환경적 요인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배터리 산업 진출을 하나둘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에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도움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세계 1위라고 자랑하던 중국산 배터리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밥그릇이 산산조각나게 생긴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자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2위를 기록 중인 폭스바겐은 수년 전부터 유럽 내 배터리 공장을 계획하면서 자신의 주무대인 유럽 전기차 시장 접수를 위한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에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밀리고 생산원가와 물량면에선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밀리면서 폭스바겐이 전폭적으로 투자한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은 유럽연합의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폭스바겐 CEO인 토마스 셰퍼는 유럽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계획했지만 급통하는 에너지 요금과 인건비 인상으로 더 이상 유럽연합 내 어떤 국가에서도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제조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자체 배터리 진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주로 독일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폭스바겐은 독일의 에너지 요금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겪으면서 변동성이 매우 커졌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는 상승한 데다 전기차 부품의 공급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금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쉬운 줄로만 알았던 배터리 산업은 석유 가격보다 변동성이 큰 원재료와 희토류를 확보해야 하며 이미 한국이 수십 년 전에 확보한 특허와 기술들을 피해가면서 자체적인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력은 한국에게 밀리면서 자본력과 생산력은 중국에게 밀리고 있어 배터리 생산을 통한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과 지속성이 상상 이상으로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배터리 생산이 어려워지자 계획해두었던 전기차 공장까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23년 초 착공하기로 했던 독일 내 유럽 최대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서겠다면 미국의 테슬라마저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판매량 부진을 겪고 있는 테슬라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돌입해 영업이익률 감소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전기차 업체와 끝장을 보는 경쟁인 일명 치킨 게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2030년까지 자체적인 배터리 공장을 구축해 원가 절감에 나서려던 테슬라는 자체적인 배터리 계획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한국의 배터리 3사에게 주문량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는 차기 원통형 배터리인 4860 배터리 생산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충북 공장에 6천억 원 가량을 투입하여 연간 9GWh 규모의 테슬라용 배터리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미시간주 공장의 생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5배까지 늘리면서 늘어나는 테슬라의 폭발적인 배터리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 중 삼성 SDI와 SK온과도 관련 협력 내용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이번 계약으로 최소 수년간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공장 계획은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석권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기업인 CATL과 BYD 등은 단순한 점유율로 보면 전체 배터리 시장의 45% 정도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엔 통계의 합정이 숨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중국이 아닌 국가의 배터리를 수출하는 비중이 5%가 채 안 되기 때문이며 40% 이상의 배터리가 오로지 중국 내수용으로 사용됩니다. 아무리 내수라고 해도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회사가 많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중국의 배터리 회사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와 근본적으로 경영 방식이 다릅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세금을 투입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중국의 보조금이 없다면 사실상 적자를 봐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해외 수출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최근 들어 한국처럼 미국과 유럽 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며 의견을 보내고 있지만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와 소재 부문에서 미국과 유럽에선 2030년까지 중국제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계획에 합의했기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가 해외 전기차 시장에서 설 자리는 더욱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특허 문제도 발목 잡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중국 당국의 암묵적인 보호를 받지만 글로벌 시장에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기업들은 자신이 연구 개발한 기술보다 해외 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중국 시장을 거대한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급하던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부터 전면 중단되면서 중국의 전기차 브랜드들과 배터리 기업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여태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최근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은 내수 시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글로벌 시장을 이끌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중국의 기업들은 자국에서 보조금만 받은 뒤에 해외 진출이 원천 차단되었고 자국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산업 육성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해외 브랜드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분야는 사실상 거리 없는 수준이기에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노력은 무의미해졌으며 중국 이외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지난 수년 전부터 우리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이 중국 안에서만 영향력을 키우는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배터리 공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30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60%에서 70%가 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 공정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원재료부터 안정적인 기술력까지 필요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하이테크 첨단 산업 분야입니다. 특히 중국의 업체들은 기술력이 부족해 저렴한 배터리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 생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한국의 배터리는 고출력의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고급형 모델에 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중국제 저가형 배터리 업체들의 중간 마진은 3%에서 5% 사이로 추산되며 한국 기업들처럼 고급형 배터리의 중간 마진은 10%에 육박해 원재료를 채굴하여 배터리를 생산한 뒤 전기 차량 조립까지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면 중간 마진 7%, 8%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렇게 생산 라인을 동일시켜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 격차는 계속 벌어지게 되므로 배터리 후발주자는 계속해서 투자금만 늘리다가 한국의 잠수함 수출을 막기 위해 황당한 수법을 썼던 중국이 최근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입하려 했던 태국이 크게 분노하며 다시 한국을 찾았을 정도입니다. 태국은 동남아의 대표적 해양 국가이지만 1952년 일본산 잠수함 4척을 퇴역시킨 이후 줄곧 잠수함 구입을 모색해온 바 있습니다. 다만 경제력이 약해 값비싼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을 도입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프랑스 등에서 잠수함 도입을 시작했고 심지어 빈국 미얀마조차 러시아에서 신형 잠수함을 구매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싱가포르 4척, 말레이시아 2척, 베트남 6척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최소의 비용으로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곳을 수소문한 바 있습니다. 한국, 독일, 러시아, 스웨덴, 프랑스 등에도 잠수함 구입을 타진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독일 해군이 노후 잠수함을 퇴역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독일로부터 500톤급 소형 잠수함 U-206A 6척을 2,500억 원에 구입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30년가량 작전에 투입돼 사용연한이 6에서 7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태국 측은 인근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획은 무산됐고 대신 잠수함 건조사인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은 중고 잠수함 대신 신품인 U-209 잠수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해군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독일과 한국의 10여 명의 장교를 파견해 잠수함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태국 해군은 독일 기술에 결코 뒤지지 않으면서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후속 군사 지원에도 유리한 한국 잠수함 도입을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때 한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 대우조선해양의 낙승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킬로급 잠수함은 주변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기종이어서 구입을 꺼렸고 프랑스 스콜펜급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제 잠수함을 도입하자니 과거 호위함에 대한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태국은 1990년대 초반 중국으로부터 호위함 2척을 헐값에 들여온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던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건조를 했는지 볼트와 나사가 곳곳에 튀어나와 있었고, 적 미사일이나 포탄에 피격되었을 때 생존을 위해 필요한 방수 격벽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한 소화시설도 없었고, 전기 배선 체계는 복잡하고 조악했습니다. 무장 발사 버튼을 눌러도 미사일이나 함포가 발사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중국 함체의 서방 진영의 무기 체계와 전자장비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태국은 중국에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7,300만 달러를 들여 스웨덴 사브 SAEAB의 사격 통제 장치에 대한 전면 개조를 의뢰했고, 삼성 탈레스 등 한국 기업의 전투정보 시스템 개량과 유지 보수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전 배치를 하긴 했는데 인도 후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했는지 2012년 호위함 2척에 대한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에 1대를 발주했는데 가격은 4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개량을 맡았을 당시 한국의 기술과 꼼꼼함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태국 장교들이 한국에서 잠수함 교육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수준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25년 거치 분할 상환 방식의 무이자 조건이었고, 전체 계약 가격의 3배에 달하는 절충 교역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즉 약 3조 원어치의 태국산 물품을 구매해주기로 하며, 운용기간 중 품질은 중국 정부가 보증해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는 한국의 호위함에 이어 잠수함까지 빼앗기면 고개를 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국가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서라도 중국은 태국을 우군으로 확보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서태평양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2척의 민급 잠수함을 수출했으며 파키스탄과 8척의 위안급 잠수함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영내에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했으나 군부가 2014년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관계가 크게 뒤틀린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군부 정권을 비판한 반면 중국은 태국 군부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산 잠수함 도입이 결정되자 미국과 태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겪었습니다. 과거 호위함 사태를 겪은 시민들 또한 거세게 반발했고 구입은 잠시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2017년 중국은 잠수함 3척을 2척 가격에 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태국 총리 또한 일대는 중국이 주는 공짜 선물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 바 있습니다. 싸면서도 비교적 좋은 품질의 사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잠수함 한 척의 구입 비용은 4,4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탑재 가능한 무기도 같이 제공받기로 했는데 어뢰 16발과 기뢰는 최대 30발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위안급 039A를 기반으로 태국에 맞게 개발된 S-26T 모델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최대 속도 18노트로 수중에서 연속 20일간 작전을 할 수 있는 최신형이었습니다. 2020년 초 중국 포털에서는 태국이 한국 호위함을 버리고 중국에서 잠수함 2척을 구입하기로 했다며 기세 등등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중국산 잠수함의 추가 구매 계획을 두고 엄청난 파열음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측이 제안한 모든 것이 사기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기 약속과는 다르게 25년 거치식이 아닌 7년 분할 상환을 요구해왔습니다. 게다가 운용기간 중 중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다고 한 약속도 깨고 잠수함 제조사가 2년간 보증해주겠다는 것이 다였습니다. 게다가 계약을 체결한 중국 선박공사 CSOC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민간 업체로 중국 정부의 보증 약속은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함 기지 건설을 위해 중국 측이 감독관 4명을 파견했는데 들은 중국어 강사로 노동허가증을 받은 일반 민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일대를 공짜로 주겠다고 한 것 또한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기타 무기들을 대량으로 강매시켰던 것입니다. 2017년 중국산 장갑차 VT-1 34대를 태국에 팔았고
2016년에는 중국산 VT-4 전차 28대를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상륙 강스팜까지 태국을 압박해 판매했죠. 약 2천억 원짜리 강스팜을 3년 계약으로 판매했던 것입니다. 잠수함을 주문한 곳과 같은 업체에 발주한 것인데 외신들은 한 척을 공짜로 주는 척 하면서 기타 무기를 팔아 손해를 메꾸려 한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측은 새로 구입하는 잠수함 작전에 호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태국이 기대했던 절충교역이 중국을 위한 절충교역이 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태국인들은 중국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며 항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던 계획은 2020년 9월부터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 2월 중국 측이 갑자기 중고 잠수함 2척을 제공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주문한 잠수함의 인도를 기다리는 동안 승조원들을 훈련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 태국과 계약했던 잠수함에 장착하기로 한 독일제 엔진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들을 통해 일파만파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독일제 MTU 디젤 엔진은 중국에 대한 금수 품목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1989년天安門 광장의 민주화 항쟁 이후 EU가 조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태국과 잠수함 계약을 맺기 전에 MTU사와 독일 정부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수입을 못하게 된 중국은 독일제 대신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태국인들은 잠수함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다며 강력 항의를 나타냈습니다. 내년 9월께로 예상됐던 첫 번째 잠수함의 인도 시기 또한 기약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에서 첨단 무기를 구입하려는 나라들은 EU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인도 지원과 비용 초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이 인도했던 호위함은 정반대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태국이 주문했던 호위함은 2019년 취역돼 푸미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태국의 전 국왕남아 9세 이름으로 2016년 89세로 서거할 때까지 70년간 왕좌를 지키며 국민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군주입니다. 태국은 푸미폰 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한 후 중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말 서욱 장관을 만나 추가 한 척에 대한 발주를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추세가 좋아지는 대로 국방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망쳐버린 잠수함 계약도 호위함처럼 다시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잠수함 3척을 수주해 성공적 진수를 마친 바 있습니다. 한국을 세계에서 5번째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000톤급 잠수함까지 진수하며 기술력을 입증시켰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SLBM까지 성공시키며 최강의 위력을 선보인 상태입니다. 세계 정상을 향해 지속 성장하는 한국의 잠수함. 태국도 다시 한국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